그날 제 손으로 끓인 미역국은 결국 혼자 먹었습니다. 가족이라 믿었던 아들과 며느리는 나를 현관 앞에서 내쫓았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내 손으로 끓인 미역국은 눈물로 식었지만 내 복수는 불처럼 끓기 시작했다는 걸. 가족이란 이름 아래 나를 내친 사람들에게 어떻게 갚아줬는지 오늘 저의 이야기 절대 놓치지 마세요. 사연 시작 전 좋아요 한 번으로 제 마음을 응원해 주시고 구독으로 다음 사이다 복수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저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다. 오늘은 내 아들 민수의 40번째 생일이었다.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가자 벽에 걸린 민수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대학교 졸업식 날 찍은 사진. 학사모를 쓰고 환하게 웃던 그 얼굴이 지금도 선명하다. 엄마 덕분이에요. 그날 민수가 내 손을 꼭 잡으며 했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시장으로 향했다.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골목길은 아직 어두웠지만 내 발걸음만큼은 가벼웠다. 새벽 시장은 벌써 활기로 가득했다. 수산물 코너로 가서 전복을 골랐다. 상인 아주머니가 싱싱한 것들을 골라주며 물었다. 오늘 좋은 일 있으세요? 네, 우리 아들 생일이에요. 아이고, 그럼 이거 하나 더 넣어드릴게요. 덤으로 받은 전복 하나가 무척이나 고마웠다. 한우 불고기감도 사고 잡채에 들어갈 재료며 멸치도 샀다. 장바구니가 무거워졌지만 마음만은 한없이 가벼웠다. 집으로 돌아와 바로 요리를 시작했다. 가장 먼저 미역국부터 끓였다. 참기름에 미역을 볶다가 전복을 넣고 국물이 진하게 우러나도록 푹 끓였다. 민수가 어렸을 때부터 내 미역국을 제일 좋아했다. 엄마 미역국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어린 민수가 국그릇을 들고 웃던 모습이 떠올랐다. 불고기는 양념을 조물조물 묻혀서 재워두고 잡채 재료를 손질했다. 당면을 삶고 채소들을 채 썰고 표고버섯을 볶았다. 손이 예전 같지 않아 칼질할 때마다 조금씩 떨렸지만 정성만큼은 젊을 때 그대로였다. 멸치볶음도 만들고 계란말이도 부쳤다. 부엌에서 일하는 내내 행복했다. 이 음식들을 민수가 먹을 생각을 하니 가슴이 벅찼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 민수는 내 전부였다. 혼자 키우느라 고생이 많았지만 민수 하나 잘 키운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자랑이었다. 오후 3시쯤 모든 요리를 완성했다. 음식들을 보자기에 정성스럽게 담고 냉장고에서 미리 주문해둔 케이크를 꺼냈다. 초콜릿 케이크, 민수가 좋아하는 것이다. 거울 앞에 서서 옷매무새를 다듬었다. 깨끗한 한복을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어 넘겼다. 우리 민수 생일인데 엄마가 멋있게 가야지. 택시를 타고 아들 집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도 가슴이 두근거렸다. 민수와 며느리 수진 그리고 손녀 지우의 얼굴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다. 30분쯤 걸려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다. 보자기와 케이크 상자를 양손에 들고 엘리베이터를 탔다. 12층에서 내려 민수의 집 앞에 섰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 한 번 더 숨을 고르고 미소를 지었다. 딩동. 초인종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다. 잠시 후 현관문이 열렸다. 며느리 수진이가 나왔다. 그런데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없었다.
뭔가 난감한 표정이었다. 어머니. 수진아, 오늘 민수 생일이잖아. 엄마가 음식 다 해왔어. 미역국도 끓이고 불고기도 만들고. 나는 들고 온 보자기를 들어 보이며 말했다. 하지만 수진이는 난처한 표정으로 문틈에 서 있을 뿐이었다. 어머니, 오늘은 저희가 가족들끼리만 모이기로 해서요. 그 말이 내 귀에 들어오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가족들끼리만? 그럼 나는 가족이 아니란 말인가? 뭐라고? 죄송해요, 어머니. 오빠가 저희끼리만 조용히 보내고 싶다고 해서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수진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내 손에서 힘이 빠졌다. 보자기가 바닥에 떨어지며 뚜껑이 열렸고 정성껏 만든 반찬통이 굴러떨어졌다. 케이크 상자도 비스듬히 기울어졌다. 그래, 알겠다. 내가 겨우 입을 열었을 때 안에서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 누구야? 아, 어머니가. 어머니? 잠깐만. 민수가 현관으로 나왔다. 평소 입던 편한 옷차림이었다. 그의 얼굴에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엄마, 오늘은 우리끼리만 조용히 지내려고 했는데. 민수야. 엄마, 다음에 따로 모시고 외식할게요. 오늘은 좀 피곤해서. 그 말에 내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다음에? 오늘이 네 생일인데? 내가 새벽부터 시장 가서 재료 사고 손이 떨리는데도 정성껏 만든 음식들인데? 그래, 알겠다. 엄마가 미안하다. 나는 바닥에 떨어진 보자기를 주워들었다. 케이크 상자도 다시 잡았다. 손이 떨렸다. 민수는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그저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을 뿐이었다. 그럼 이거라도 두고 갈게. 괜찮아요, 엄마. 저희 음식 따로 준비했어요. 그래. 철컥. 현관문이 닫혔다. 나는 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복도는 고요했고 내 숨소리만 크게 들렸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혹시 민수가 다시 문을 열고 나올까? 혹시 엄마 들어오세요 라고 말할까? 하지만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다. 아파트 단지 벤치에 주저앉았다. 손에는 여전히 보자기와 케이크가 들려 있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다. 그날 내 세상도 함께 닫혔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은 낯설었다. 주름진 이마, 처진 눈꺼풀, 그리고 텅 빈 눈동자. 이게 정말 나인가? 40년을 아들 하나 키우며 살아온 내가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가야 하는 건가? 손님, 괜찮으세요? 택시 기사님이 백미러로 나를 걱정스럽게 바라봤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거리의 불빛들이 흐릿하게 번졌다. 눈물 때문인지 아니면 원래부터 세상이 이렇게 흐릿했던 건지 알 수 없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 8시가 넘어 있었다. 보자기와 케이크 상자를 들고 현관문을 열었다. 텅 빈 집. 불을 켜자 거실이 환하게 밝아졌지만 그 어느 때보다 어둡게 느껴졌다. 식탁에 보자기를 풀어놓았다. 미역국, 불고기, 잡채, 멸치볶음, 계란말이. 새벽부터 정성껏 만든 음식들이 그대로 식어 있었다. 특히 미역국. 전복이 통째로 들어간 그 국을 보자 가슴이 미어졌다. 민수야,
엄마가 네가 좋아하는 전복 미역국 끓였는데. 혼잣말이 허공에 흩어졌다. 나는 국 한 그릇을 떠서 상 위에 놓았다. 숟가락을 들었지만 도저히 입으로 가져갈 수가 없었다.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아무것도 삼킬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다. 민수가 어렸을 때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초등학교 입학식 날 새 옷을 입히고 사진을 찍던 일. 엄마, 나 멋있어요? 하며 환하게 웃던 민수의 얼굴. 중학교 때 시험 공부한다고 밤늦게까지 책상 앞에 앉아 있으면 내가 야식을 만들어 갖다 주던 일. 엄마 고마워요. 엄마 덕분에 힘이 나요. 고등학교 때는 대학 입시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했던가. 재수까지 했지만 나는 단 한 번도 민수를 탓하지 않았다. 괜찮아, 민수야. 엄마는 네가 건강하기만 하면 돼. 남편이 돌아가시고 홀로 편의점 야간 알바까지 하며 학원비를 마련했다. 손님들이 반말을 해도 나이 어린 점장이 함부로 대해도 민수 생각에 참았다.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느라 남편이 남긴 작은 가게를 팔았다. 그래도 부족해서 대출까지 받았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장학금 받을게요. 민수가 울먹이며 말했지만 나는 웃으며 말했다. 아니야, 민수야. 엄마는 괜찮아. 넌 공부만 열심히 해. 졸업 후 민수가 취직했을 때 나는 정말 행복했다. 엄마, 그동안 고생 많으셨죠? 이젠 제가 엄마 모실게요. 민수가 첫 월급으로 사준 옷이 아직도 옷장에 걸려 있다. 엄마 젊어 보여요. 이거 입고 여행도 다니세요.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 민수가 수진이를 만나고부터였나? 결혼 후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전화는 점점 뜸해졌고 만나자는 약속도 자주 취소됐다. 엄마 미안해요. 회사 일이 많아서요. 엄마, 수진이가 몸이 안 좋아서요. 핑계는 언제나 그럴듯했다. 손녀 지우가 태어났을 때는 잠깐 나아지는 것 같았다. 산후조리원에 매일 찾아가 수진이를 돌봤다. 조리원에서 퇴원하고 나서는 아들 집에 가 밤낮으로 지우를 돌보며 설거지며 빨래며 다 해줬다. 어머니 감사해요. 수진이가 그렇게 말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진심이 없었다. 돌잔치 날 나는 친척들 앞에서 모욕을 당했다. 한복을 입고 갔더니 수진이 엄마가 요즘 누가 한복을 입어요? 사진 찍을 때 좀 빠져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말했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난처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 후로 더 멀어졌다. 설날, 추석에도 수진이네 부모님도 오셔서 너무 복잡해요 라는 이유로 나를 초대하지 않았다. 엄마, 조용히 지내고 싶어서요. 다음에 따로 뵐게요. 하지만 그 다음은 좀처럼 오지 않았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새벽 3시, 식탁 위에는 여전히 식어버린 미역국이 놓여 있었다. 냄비를 들고 주방으로 가서 냉장고에 넣었다. 혹시 모르니까. 혹시 민수가 찾아와서 엄마 미역국 있어요? 하고 물을지 모르니까. 하지만 다음 날이 되어도 그 다음 날이 되어도 민수에게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다. 생일 다음 날이면 늘 엄마 어제 정말 감사했어요 라고 전화가 왔었는데 이번엔 달랐다.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봤다.
혹시 내가 소리를 못 들었나 싶어 벨소리를 최대로 키워놨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다. 사흘째 되는 날 나는 냉장고를 열었다. 미역국이 그대로 있었다. 뚜껑을 열자 시큼한 냄새가 났다. 상해버린 것이다. 전복도 미역도 내 정성도 모두 썩어버렸다. 나는 국을 싱크대에 쏟아부었다. 콸콸 소리를 내며 하수구로 빠져나가는 미역국을 보며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게 내 인생인가? 40년을 쏟아부은 내 사랑이 이렇게 하수구로 흘러가는 건가?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돌아왔을 때 벽에 걸린 민수의 졸업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엄마 덕분이에요. 그날의 그 말이 떠올랐다. 하지만 이제는 그 말도 공허하게 느껴졌다. 나는 안방으로 들어가 옷장을 열었다. 매니 선반에는 낡은 서류 봉투가 있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정리해둔 것들이었다. 나는 그 봉투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봉투를 열자 각종 서류들이 나왔다. 남편이 남기고 간 작은 건물의 등기부등본. 서울 강북에 있는 2층짜리 건물이었다. 지금은 월세를 받아 생활비로 쓰고 있지만 시세로 따지면 10억은 넘는 재산이었다. 그리고 통장 3개. 평생 모은 돈과 남편의 보험금, 그리고 그동안 받은 월세를 꼬박꼬박 모아둔 것들이었다. 합치면 2억 가까이 되는 돈이었다. 민수를 위해 모은 돈이었다. 민수가 결혼하고 집 사고 아이 키우는데 보태라고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었다. 나는 서류들을 하나씩 펼쳐놓고 바라봤다. 그동안 이 재산을 민수에게 물려줄 생각만 했다. 내가 죽으면 당연히 민수가 받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가족이란 이름 아래 나를 내친 그들. 그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가족들끼리만 모인다며 나를 문전박대한 민수. 아무런 미안함도 없이 문을 닫아버린 며느리. 그들에게 나는 가족이 아니었다. 그저 귀찮은 존재, 피하고 싶은 존재였다. 더 이상 이 재산을 물려줄 이유가 없어. 나는 서류들을 다시 봉투에 넣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옷장 맨 위가 아니라 책상 서랍에 넣었다. 언제든 꺼내 볼 수 있도록.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결심했다. 내 인생을, 내 재산을, 내 마음을 다시 돌아볼 시간이 필요하다고. 민수를 위해 살아온 내 인생.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았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들어왔다. 긴 밤이 지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내 마음속의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났다. 민수에게서는 여전히 아무 연락이 없었다. 나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했다. 기다림은 희망을 낳고 희망은 실망을 낳는다. 이제 그만 실망하고 싶었다. 월요일 아침 평소처럼 봉사센터로 향했다. 10년 넘게 다닌 곳이었다.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무료 급식소 설거지, 가끔은 어르신들의 말동무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사실 봉사라기보다는 혼자 있기 싫어서 나간 것에 가까웠다. 센터에 도착하자 순옥이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다. 순옥이는 나와 같은 또래로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사는 친구였다. 우리는 봉사활동을 하면서 가까워졌고 이제는 서로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유일한 친구가 되었다. 언니, 오늘 안색이 안 좋은데? 어디 아파? 순옥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나는 손을 저으며 웃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요즘 잠을 잘 못 자서 그래. 그래. 아, 민수 생일은 잘 보냈어? 그날 음식 엄청 준비했다며? 순옥이의 질문에 나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그날 일을 말해야 할까 말까?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차라리 아무도 모르는 게 나았다. 아들에게 버림받았다는 걸 친구에게까지 들키고 싶지 않았다. 응, 잘 보냈어. 민수가 좋아하더라. 거짓말이 자연스럽게 나왔다. 순옥이는 다행히 더 묻지 않았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도시락 배달을 마친 후 나는 순옥이를 따로 불렀다. 센터 옆 작은 카페에 앉아 커피를 시켰다. 순옥아, 부탁이 하나 있어. 뭔데? 언니가 나한테 부탁할 일이 있다니 신기하네. 말해봐. 나 대신 내일 좀 부탁할 수 있을까? 한 달 정도. 순옥이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한 달이나? 어디 아픈 거야? 아니면 여행 가? 아니, 그냥 좀 정리할 게 있어서. 정리? 무슨 정리? 언니, 설마 이사 가는 거 아니지?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냥 개인적인 일들 좀 처리하려고. 자세한 건 나중에 말해줄게. 순옥이는 여전히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알았어. 언니 일은 내가 할게. 근데 무슨 일 꾸미는 거 아니지? 왠지 불안한데. 무슨 일을 꾸며. 그냥 정리 좀 하려는 거야. 나는 웃으며 말했지만 순옥이의 눈빛은 여전히 의심스러워 보였다. 그날 오후 나는 집으로 돌아와 인터넷을 켰다. 요즘 세상은 참 편리하다. 컴퓨터만 있으면 뭐든 찾을 수 있다. 나는 검색창에 유언 변호사라고 쳤다. 수많은 법무법인들이 나왔다. 그 중에서 집에서 가까운 곳을 골라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법무법인 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상담 예약을 하고 싶은데요. 어떤 상담이신가요? 유언장 작성이랑 증여 관련해서요. 네, 고객님.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내일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오전 10시 어떠세요? 좋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다. 진짜 하는 건가?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다. 이건 복수가 아니라 내 인생의 정리였다. 나를 버린 사람들에게 더 이상 내 것을 줄 이유가 없었다. 다음 날 아침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법무법인으로 향했다. 고층 빌딩 20층에 위치한 사무실은 깔끔하고 현대적이었다. 접수 데스크에서 예약자 이름을 말하자 젊은 여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했다. 상담실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얼마 후 40대로 보이는 남자 변호사가 나타났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부드러운 인상이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민준입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상담실에 앉아 변호사가 물었다.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나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남편이 남긴 건물 등기부등본과 통장 사본들이었다.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고요. 증여 계약서도 필요합니다. 변호사는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재산이 상당하시네요. 혹시 상속인이 있으신가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아드님께 상속하시려는 건가요? 아니요. 짧은 대답에 변호사가 잠시 나를 바라봤다. 그럼 다른 분께 증여하시려는 건가요?
아직 결정하진 않았지만 아들에게는 주지 않을 겁니다. 변호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실례지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법적으로 직계 존속인 아드님은 유류분 청구권이 있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제가 원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어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변호사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메모를 시작했다. 알겠습니다. 그럼 우선 유언장을 작성하시고 생전 증여를 원하시면 증여 계약서도 준비하겠습니다. 수중자는 누구로 하실 건가요?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여러 경우의 수로 준비해 주시면 안 될까요? 가능합니다. 사회복지단체나 종교단체로 기부하실 수도 있고 친척이나 지인에게 증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는 차근차근 설명했다. 유류분 청구권, 증여세, 명예 이전 절차, 사후 관리 조항 등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쏟아졌지만 나는 하나하나 집중해서 들었다. 혹시 공증도 필요한가요? 유언장은 공증을 받으시는 게 나중에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럼 공증까지 부탁드립니다. 2시간 가까이 상담이 이어졌다. 변호사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꼼꼼히 기록했다. 일주일 정도 후에 초안을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다시 오셔서 확인하시고 서명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실을 나오는 길 가슴이 뻥 뚫린 기분이었다. 뭔가 시작했다는 느낌.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느낌. 집으로 돌아와 거실에 앉았다. 핸드폰을 확인했다. 민수에게서는 여전히 아무 연락이 없었다. 열흘이 넘도록 아무 말이 없었다. 생일날 일에 대한 사과도 안부 인사도 없었다. 이게 네 선택이라면 나도 내 선택을 하겠다.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저녁 해가 지고 있었다. 빨갛게 물든 하늘이 아름다웠다. 순옥이가 전화를 걸어왔다. 언니, 오늘 어디 갔다 왔어? 센터에 안 왔길래. 응, 개인적인 일 좀 보고 왔어. 언니, 진짜 무슨 일이야? 나한테 말해봐.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순옥이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마음이 흔들렸다. 하지만 나는 참았다. 괜찮아, 순옥아. 조금 있으면 다 말해줄게.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야. 알았어. 근데 언니, 혹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알았지? 응, 고마워.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났다. 순옥이 같은 친구가 있어서 다행이었다. 적어도 나는 완전히 혼자는 아니었다. 그날 밤 나는 노트를 꺼내 메모를 시작했다.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들, 내 재산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 순옥이의 이름이 가장 먼저 떠올랐다. 그리고 봉사센터에서 만난 어르신들,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돕는 장학재단. 민수의 이름은 적지 않았다. 아니, 적을 수가 없었다. 남들이 들으면 노망났다고 하겠지. 그 생각이 문득 들었다. 아들 두고 남에게 재산을 준다니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하지만 상관없었다. 이건 노망이 아니라 내 인생 마지막 결정이었다. 복수라고 할 수도 있고 정의라고 할 수도 있었다. 나를 버린 사람들에게 더 이상 베풀지 않겠다는 나를 위한 선택이었다. 노트를 덮고 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편안한 잠에 들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일주일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모든 서류에 서명을 마쳤다. 증여계약서, 명예 이전 서류, 그리고 공증까지. 순옥이 이름으로 건물 지분의 절반을,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봉사센터를 통해 알게 된 장학재단으로 넘겼다. 통장 중 하나는 순옥이에게, 다른 하나는 독거노인 지원단체에 기부했다. 정말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네, 확실합니다. 서명을 하는 동안 손이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다. 오히려 가슴이 시원했다. 40년 동안 짊어졌던 짐을 내려놓는 기분이었다. 명예 이전은 일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세금 고지서는 다음 달에 새 명의자에게 발송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실을 나오는 길 핸드폰이 울렸다. 순옥이었다. 언니, 지금 어디야? 변호사 사무실 간다더니 아직도 안 왔어? 응, 방금 끝났어. 지금 가는 중이야. 빨리 와. 궁금해 죽겠어. 대체 무슨 일인지 말 좀 해줘. 나는 웃으며 전화를 끊었다. 순옥이를 만나 모든 걸 설명해줘야 했다. 그녀는 깜짝 놀라겠지만 결국엔 이해해 줄 것이다. 그로부터 며칠 후 조용한 오후였다. 나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책을 읽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봄볕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다. 오랜만에 마음이 평온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민수였다. 심장이 철렁했다. 열흘 넘게 아무 연락이 없던 아들이 전화를 했다. 무슨 일일까? 혹시 그날 일에 대해 사과하려는 걸까? 나는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어머니. 민수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평소와는 달리 날카롭고 흥분된 목소리였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세금 고지서가 이상해요. 세금 고지서? 네, 건물 세금 고지서요. 구청에서 연락이 왔는데 명의가 바뀌었대요. 어머니 이름이 아니래요. 나는 차분하게 찻잔을 내려놓았다. 그래, 이제 그 건물 내 거 아니야. 전화 너머로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게 들렸다. 뭐라고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말 그대로야. 그 건물, 이제 내 거 아니라고. 그럼 누구한테 넘기신 거예요? 목소리에 공포가 묻어났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평온하게 대답했다. 글쎄, 적어도 나를 문 밖으로 내몬 사람은 아니야.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폭발했다. 어머니, 지금 장난치시는 거예요. 그 건물 제가 받기로 했잖아요. 어머니가 항상 그러셨잖아요. 나중에 저한테 물려주실 거라고. 그랬지. 근데 왜 갑자기 이러시는 거예요? 대체 누구한테 주신 거예요? 옆에서 며느리 수진이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핸드폰을 스피커로 바꾼 모양이었다. 어머니, 저희가 그때는 그냥 분위기가 그래서 그랬어요. 그냥 저희 가족끼리 조용히 지내고 싶어서 어머니를 무시한 게 아니고요. 나는 수진이의 말을 끊었다. 그래, 분위기 좋더라. 네, 내가 현관 앞에서 쫓겨날 때 말이야. 오늘은 가족들끼리만 모이기로 했어요. 네가 했던 그 말, 아직도 내 귀에 쟁쟁하거든. 어머니, 새벽부터 시장 가서 재료 사고 손 떨리는데도 정성껏 음식 만들고 케이크까지 들고 찾아간 날. 너희는 나를 내쫓았어. 문전박대했지. 어머니,
그건 제가 진짜 잘못했어요. 하지만 그 건물은 우리 가족이. 가족?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냉소적인 웃음이었다. 그날 나를 내쫓은 그 입으로 가족이라고? 민수야, 수진아. 가족이라는 건 피를 나눴다고 되는 게 아니야. 마음을 나눠야 가족이지.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제발 건물명에 돌려주세요. 수진이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애원했다. 너무 늦었다. 어머니, 민수가 소리쳤다. 대체 누구한테 준 거냐고요? 친척이에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에요? 이제 내 가족은 나와 미역국 한 그릇이라도 같이 먹어주는 사람뿐이야. 뭐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순옥이야. 잠시 침묵이 흘렀다. 순옥 이모요? 그래. 그 건물, 내 곁에 있어준 사람 이름에게 다 넘겼다. 절반은 순옥이한테, 나머지 절반은 장학재단에. 뭐라고요? 민수가 절규했다. 어머니 미쳤어요. 그게 얼마짜리 건물인데 10억 넘는 재산을 남한테 준다고요? 남이 아니야. 순옥이는 내 곁을 지켜준 사람이야. 내가 외로울 때, 힘들 때 항상 옆에 있어준 사람이지. 너희보다 훨씬 더 가족 같았어.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그 사람이 뭔데요? 우리가 진짜 가족이잖아요. 민수야. 나는 낮게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다. 너희가 나를 현관문 앞에서 내치던 그 순간부터 나는 네 어머니를 안 하기로 결정했다. 현관문 앞에서 보자기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초라하게 돌아서던 그날 나는 깨달았어. 내게 나는 가족이 아니라 그냥 부담스러운 존재였다는 걸.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그날은 정말 변명은 됐어. 전화 너머로 수진이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희 이제 진짜 잘할게요. 명절마다 모시고 자주 찾아뵐게요. 지우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나는 차갑게 웃었다. 지우? 그 아이 돌잔치 때 나를 사진에서 빼달라고 했던 건 기억하니? 그건 친정 엄마가. 그래, 네 엄마가 그랬지. 그런데 그때 넌 뭐 했어? 민수는 뭐 했고? 너희는 나를 지켜주지 않았어. 그냥 불편한 존재로 치부했지. 어머니, 미안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친절하지 않아.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너희가 내 마음을 버린 순간 나도 너희를 버렸다. 어머니, 제발요. 우리 이야기 좀 해요. 민수가 다급하게 소리쳤지만 나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할 말 없어. 이미 다 끝났어. 법적으로도 완료됐고. 어머니, 어머니. 나는 전화를 끊었다. 핸드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자 손이 떨렸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오히려 후련했다. 다시 전화벨이 울렸다. 민수였다. 나는 받지 않았다. 계속해서 전화가 왔지만 모두 무시했다. 10통, 20통, 문자 메시지도 쏟아졌다. 어머니, 제발 전화 받아주세요. 우리 만나서 이야기해요. 제발이요. 어머니. 하지만 나는 핸드폰을 꺼버렸다. 창문을 열자 봄바람이 불어왔다. 따스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다. 그 바람이 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가며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잘했어. 이젠 진짜 자유야.
바람이 속삭이는 것 같았다. 나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자유. 무게를 내려놓은 자유.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차가 식었지만 상관없었다. 모든 게 평온했다. 그날 저녁 순옥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언니 민수한테서 전화 왔어. 울면서 나한테 언니 좀 설득해달라는데 무슨 일이야? 순호가 내일 만나자. 천천히 얘기할게. 알았어. 근데 언니 괜찮아? 응, 정말 괜찮아.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붉게 물든 하늘이 아름다웠다. 새로운 시작 같았다. 나는 혼자 중얼거렸다. 민수야, 미안해. 하지만 이건 네가 선택한 결과야. 그리고 이게 내가 선택한 자유야. 밤이 깊어갔지만 내 마음만큼은 평온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 올 것 같았다. 봄이 왔다. 창밖으로 벚꽃이 피어나고 따스한 바람이 불어왔다. 겨울 내내 얼어붙었던 땅이 녹아내리듯 내 마음도 조금씩 풀어지고 있었다. 명예 이전이 완료된 지 한 달이 지났다. 그동안 민수에게서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가 왔지만 나는 단 한 번도 받지 않았다. 처음에는 사과와 애원이었다가 나중에는 원망과 비난으로 바뀌었다. 어머니,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법적으로 유류분 청구할 겁니다. 어머니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는 진단서를 받을 거예요. 협박 섞인 문자들을 보며 나는 오히려 안심했다. 진짜 얼굴을 이제야 보여주는구나. 사과가 아니라 재산이 아까워서였구나. 순옥이와는 매일 만났다. 처음에 그녀는 엄청나게 놀랐다. 언니 미쳤어? 진짜 나한테 건물을 줬다고? 카페에 앉아 모든 것을 설명했을 때 순옥이는 눈물을 흘렸다. 언니, 나 이거 받을 수 없어. 이건 민수 거잖아. 아들한테 줘야지. 아니야, 순옥아. 이건 내 거였어. 그리고 이제 네 거야. 하지만 순옥아, 너는 나를 가족처럼 대해줬어. 내가 힘들 때 옆에 있어줬고 외로울 때 같이 웃어줬어. 민수보다 더 나를 생각해줬어. 순옥이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다. 언니 고마워. 진짜 고마워. 나도 언니가 가족 같았어. 우리는 그날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순옥이는 결국 내 뜻을 받아들였고 대신 앞으로 내 곁을 더 잘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다. 어느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다. 현관 모니터를 보니 며느리 수진이가 서 있었다. 지우를 데리고 온 모양이었다. 어머니, 저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나는 인터폰을 들지 않았다. 그저 모니터를 바라볼 뿐이었다. 어머니, 제발이요. 지우가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한 번만 문 열어주세요. 수진이의 목소리는 애원조였다. 하지만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지우를 보고 싶은 마음이야 있었지만 이건 아니었다. 아이를 방패로 쓰는 게 너무 뻔했다. 30분쯤 지났을까? 수진이는 결국 돌아갔다. 나는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었다. 미안해, 지우야. 할머니도 우리 지우 너무 보고 싶어. 하지만 지금은 안 돼. 며칠 후 또 찾아왔다. 이번에는 민수와 함께였다. 어머니, 저예요, 민수요. 문 좀 열어주세요. 민수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하지만 나는 커튼을 내리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귀를 막고 싶었다.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다. 어머니, 제발요. 우리 이야기 좀 해요. 초인종이 계속 울렸다. 하지만 나는 문을 열지 않았다. 1시간쯤 지나자 그들도 포기하고 돌아갔다. 그날 밤 순옥이가 전화를 걸어왔다. 언니, 민수가 또 나한테 전화했어. 건물을 돌려달라고. 그래서 뭐라고 했어? 나한테 돈을 줄 테니 명의를 다시 돌려달래. 그리고 언니를 설득해달래. 나는 한숨을 쉬었다. 순호가 흔들리지 마. 이건 정당하게 내가 준 거야. 알아, 언니. 걱정 마. 나 안 흔들려. 오히려 민수한테 한 소리 했어. 언니한테 그렇게 해놓고 이제 와서 재산 타령이냐고. 고마워, 순호가. 봄이 깊어갈수록 나는 점점 더 자유로워졌다. 봉사센터 활동도 다시 시작했다. 도시락 배달을 하며 독거노인들을 만나고 무료 급식소에서 설거지를 했다. 예전에는 의무감으로 했다면 이제는 진심으로 즐거웠다. 어느 날 배달을 마치고 공원을 산책하고 있을 때였다. 벚꽃이 만개한 길을 걷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 불렀다. 어머니. 돌아보니 민수였다. 그는 초췌한 얼굴로 서 있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옷도 구겨져 있었다. 민수야.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이야기해요. 우리 어디 가서 차라도 한잔해요. 할 말 없어. 어머니. 민수가 다가왔지만 나는 한 걸음 물러섰다. 민수야, 너는 이미 선택했어. 수진이를 선택했고 편안함을 선택했어. 그리고 나는 내 인생을 선택했어. 어머니, 너는 내가 영원히 기다려줄 거라고 생각했지? 언제든 돌아가면 미역국 끓여주고 반찬 챙겨주고 용돈 쥐어주는 그런 어머니일 거라고? 아니에요. 하지만 현실은 달라. 나도 사람이야. 상처받고 아프고 외로워. 그걸 네가 몰라줬어.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네 생일날 문 앞에서 쫓겨났을 때 느낀 그 모욕감. 너는 모를 거야. 새벽부터 시장 가서 장 보고 손 떨리는데도 음식 만들어서 찾아갔는데 가족이 아니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게 얼마나 아픈지.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너무 늦었어. 너는 재산이 아까워서 온 거잖아. 진짜 나를 생각해서 온 게 아니라. 아니에요. 진짜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민수야. 나는 단호하게 말을 끊었다. 이제 그만 찾아와. 너도 수진이도. 나는 이제 조용히 내 인생을 살고 싶어. 어머니가 민수야. 나는 돌아섰다. 민수의 울먹이는 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한 걸음, 두 걸음. 벚꽃이 바람에 날려 떨어졌다. 연분홍 꽃잎이 내 어깨에 내려앉았다. 그날 저녁 순옥이를 만나 차 한 잔을 했다. 언니, 이제 진짜 속이 좀 시원해요? 순옥이가 물었다. 응. 나는 웃으며 말을 이어갔다. 내 인생에 내 편이 되어 본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 무슨 말이에요? 그동안 나는 항상 민수 편이었어. 민수가 원하는 것, 민수가 좋아하는 것. 그런데 정작 나는 내가 원하는 건 뭐였을까? 내가 행복한 건 뭐였을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었어. 순옥이가 내 손을 잡았다.
이제라도 알게 된 거잖아. 늦지 않았어. 그래, 늦지 않았어. 우리는 그날 밤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앞으로의 계획하고 싶은 일들, 가고 싶은 곳들, 처음으로 나를 위한 이야기를 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봄바람이 따스하게 불었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다. 여보, 보고 있어?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맞지? 마음속으로 물었다. 대답은 없었지만 왠지 남편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다. 집에 도착해 불을 켰다. 텅 빈 집이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내 손으로 지은 집, 내 손으로 닫은 문. 이제 그 안에는 평화만 남았다. 소파에 앉아 창문을 열었다. 따스한 봄바람이 들어왔다. 커튼이 바람에 흔들리며 춤을 췄다. 거울 앞에 섰다.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하지만 눈빛만큼은 예전보다 밝아 보였다. 수고했어. 거울 속 내게 말했다. 정말 수고 많았어. 이제 좀 쉬어도 돼. 거울 속에 나도 웃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꿈을 꿨다. 남편과 함께 꽃밭을 거니는 꿈이었다. 남편은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잘했어, 여보. 이제 당신 생각만 하는 진짜 당신 인생을 살아. 꿈에서 깨어났을 때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후련함의 눈물이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다. 새들이 지저귀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활짝 열었다. 봄바람이 거세게 불어왔다. 좋은 아침. 세상에게 인사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주방으로 가서 커피를 내렸다. 혼자지만 여유롭게 아침을 준비했다. 토스트를 구워 버터를 바르고 과일을 썰어 접시에 담았다. 식탁에 앉아 천천히 아침을 먹었다. 급하게 먹을 필요가 없었다. 누군가를 위해 서두를 필요도 없었다. 이제는 오롯이 내 시간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베란다로 나갔다. 화분에 물을 주며 작은 새싹들을 바라봤다. 지난주에 심은 씨앗들이 싹을 트우고 있었다. 너희도 자라고 있구나. 새싹들에게 속삭였다. 나처럼. 봄날의 햇살이 따스했다. 이것이 내 복수였다. 그들을 원망하거나 저주하는 게 아니라 나를 찾아가는 것, 나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수였다.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민수에게서 온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문자. 하지만 이제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메시지를 하나 남겼다. 민수야, 잘 살아라. 그리고 수진이와 지우 잘 챙겨라.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을 살 거야. 건강해라. 전송 버튼을 눌렀다. 그것이 마지막 메시지였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다. 고마워, 나의 인생아. 혼잣말을 했다. 이렇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줘서. 바람이 내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그 바람 속에서 나는 자유를 느꼈다. 진짜 자유.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에게서 상처받았을 땐 참지 말고 내 인생의 주인공 자리를 되찾으세요. 박복순 할머니의 복수는 잔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당연함을 버리고 존중을 되찾은 선택이었죠. 진짜 사이다는 복수보다 나 자신을 지켜내는 용기에서 터집니다. 오늘 이야기가 속 시원하셨다면 좋아요 한 번으로 응원해 주시고
구독 버튼으로 다음 이야기의 문을 함께 열어주세요.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